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국민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예, 오늘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참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 제가 이제 원장님 다음에 발표하는 이유는 SK텔레콤에 좀 있어서 제가 먼저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제 주제는 지금 이제 미래이동성과 자율주행으로 잡았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업체들이 진화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바라보면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율주행 시대가 됐는데요. 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뉩니다. 네, 여기 세미나에 오신 분들하고 안 오신 분들. 농담이고요. 네. 그 두 부류로 어떻게 나누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본 사람과 안 타본 사람 이게 나눠지는데요.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자율주행 자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에게 돈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현대 제네시스 EQ900을 보면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프랙티컬하다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그 이제 골프 모임에 가서 이제 골프를 치고 나서 지친 몸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 자율주행 타봤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음에 올 때 그걸 다 산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분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넘어왔고요. 그런 부분도 어떤 프라이드에 대한 부분들, 테슬라가 왜 많이 팔렸는가? 테슬라가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분기 흑자를 냈는데 그 부분들, 어떤 사람들의 꿈을 보는 거죠. 드림하고 프라이드를 가져가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서 이제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투자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인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 상용화라는 측면하고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버가 불러서 왔다가 가는 부분,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자본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이따 다시 같이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자동차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여기 이제 SK텔레콤이니까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미래의 부분들을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융합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변화해 나가고 거기에서 기존의 자동차사와 IT 중심 신생 업체 간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즘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협력을 하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모든 걸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를 만드느라고 이제 고생을 했지만 크게 이제 그 보는 부분에 지금 흐름을 잠깐 보면 작년 1월에 이제 벤츠가 자율주행에 따라서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 공간의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 8월에 이제 라이드 쉐어링, 승차 공유 서비스는 우버가 주문형 교통 서비스로 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라이드 쉐어링을 붙여서 대중교통하고 경쟁하겠다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이 지금 그 모든 업체들이 바라보는 진화 방향과 똑같습니다. 뒤에 이제 잠깐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제 우버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벤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우버는 너네들은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우버 라이드 쉐어링을 붙이는데 우리는 카투고라는 카쉐어링 서비스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자율주행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주문형 자율주행 리무진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는 차가 벤츠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고급 서비스를 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 10월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상용화됐고요. 여기 상당히 좀 그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충격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독일에 가면서도 독일에 진출하면서 독일하고 이제 그 약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독일 업체들의 로드맵에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의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좀 트러블이 좀 있고요. 현대가 작년 12월에 이제 HDA EQ900 상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EQ900이 판매량이 2만 대, 그 다음에 지금 제네시스 G80이 3만 대 잡는데요. 대략 보면은 평균 내 잡으면 그 규모가 거의 4조 원대예요. 그만큼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현대의 제네시스 시리즈가 미국에서는 생각보다는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이미 테슬라가 이슈를 다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 1월에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도요타가 CES에서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북경 모터쇼. 요즘 이제 북경 그 중국 쪽의 업체 상당히 재밌어요. 그 러시아는 업체나 그 알리바바가 상당히 재밌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자율주행 차를 이용을 하면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어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출퇴근이 있고 그 다음에 쇼핑, 그 다음에 애드 라이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활 자체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 업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요타 MS, 도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는 업체 하나 설립을 했었고, 그리고 벤츠가 올 5월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 상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아니 파리 모터쇼를 가가지고 벤츠의 기술 담당자는 인터뷰를 못하고 마케팅 담당자는 인터뷰에는 상당히 재미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왜 E클래스부터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했는가. 원래는 그러니까 S클래스가 더 높은 급이니까 S클래스에 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년이랍니다. 2017년. 근데 흐름을 봤더니 테슬라, 현대 막 치고 나오니까 벤츠가 E클래스에 넣을 수밖에 없대요. 약간 꼬였는데 그런 정도로 어떤 그 다른 업체들의 흐름들, 그러니까 뭐 테슬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위협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크라이슬러 이 협력이 이제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나중에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만들고 있고요. 그 크라이슬러 협력에서 100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차를 만들어 갈 건지 안 만들어 갈 건지가 궁금한 부분인데 아직은 뭐 그냥 그 개조 형태에 머무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우버가 지도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을 위해서 지도가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BMW와 포드가 7월, 8월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비전을 발표했는데 여기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비전이라는 부분. 그래서 2021년도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내겠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완전 자율주행을 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2021년까지 어떤 시리즈를 내겠다. 상당히 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포드의 발표자를 보면은 어디까지나 타겟이고요.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 내놓겠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우버의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가 이제 9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우버의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에 발맞춰서 구글이 우버 서비스랑 비슷한 웨이즈 기반의 승차 공유 서비스, 카풀 서비스, 그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벤츠가 이제 올 9월에 얘기한 거는 자율주행을 하면은 시간이 자유롭다. 지금도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간의 자유, 시간의 자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활이 바뀐다, 웰빙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배워야 되는데 어떤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건 조금 더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파리 모터쇼에서 히어, 지도업체 히어가 발표한 거는 정밀 지도를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원장님 발표에도 보면은 앞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알려줘서 지도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측면에서. 그 부분 좀 이따 다시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지도라든가 통신, 클라우드, 그다음에 주문형 교통 시스템, 융합 서비스, 요거를 조금 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 차량에만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IT 서비스 전반적인 부분에 저희가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현대가 이제 네바다주에서 자율주행 면허 취득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 있고 V2X, 그다음에 네이버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11월달에 이제 현대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뭐 이 정도의 흐름을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필요한 기술들을 잠깐 보고 가면, 근데 이 기술들이 실제로 이렇게 될 거냐? 아직 현재하고 완전 자율주행이랑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현재에서는 이런 게 필요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위치라든가 센서, 제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인식이라든가 경로 생성에 대한 부분, 통신지도 쭉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휴먼 팩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의 사용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초기에 자율주행 연구에 사용하던 차량을 타면은 멀미가 납니다. 급가속, 급정거 이런 거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 되려면 침대 선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기계와 IT와 이런 부분이 잘 연결돼서 저희가 좀 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고장 진단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되면 저희가 이제 차가 고장 났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진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를 커가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파리 모터쇼에서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독일 3사가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작년에 차에다가 이코를 넣었거든요. 그 3G 네트워크를 넣었고요. 그럼 이제 넣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차의 모든 센서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심지어 어디까지 분석하냐면 ABS가 구동이 됐으면 길이 미끄럽구나. 그럼 지도에 그거를 찍어주고 이런 부분까지 좀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클라우드나 보안 문제들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 주요 이제 전략들을 보면 자동차사의 전략은 그 HDA라고 하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하고 TJA 부분 그리고 AEB하고 자율주행 이 정도까지를 일단은 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차선 변경과 교차로 주행은 아직 연구 중입니다. 차선 변경까지는 좀 가능한데 교차로 주행에서 가장 큰 문제 이제 신호등 인식을 상당히 어려운 거죠. 특히 이제 어떤 밤이나 비 올 때 신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통신의 면에서는 어떤 이콜을 통해서 3G 네트워크를 넣고 그걸 통해서 차량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익스텐디드 비클을 통해서 어떤 차량형 클라우드를 표준화 좀 해가고 있습니다. 독일 3사의 이제 지도업체 히어 공동기술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고요. 이게 좀 다른 나라 업체들에게는 좀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뭐 구글, 애플이나 테슬라나 우버에 대한 부분을 쭉 있습니다. 뒤에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의는 빼야 되는데. 자율주행 관련 기술 ADAS 진화 저희 잠깐 보면 ACC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앞차하고 뭐 거리를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LCAS는 이제 차선을 맞춰가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여기 HDA하고 TJ하고 진화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서서히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EB라고 하는 부분들, 자동 긴급 제동이죠. 그다음에 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APS, 오토모티브 파킹 시스템, 이 정도가 지금 자동차들의 가장 근래 로드맵에 들어있는 부분 자율주행 파셜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용어가 약간 좀 그 애매한 부분이 좀 생기는데, 그리고 이 부분 자율주행의 반대말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가 완전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사 입장에서 어디까지 보냐면 레인 체인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차로 주행 여기까지만 보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그러면 이제 저희가 초보 운전 때 많이 하던 것처럼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못 끼어들었네. 그럼 또 직진했다가 또 못 끼어들었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생기게 될 텐데, 여기까지 이제 보는 부분, 이 다음의 영역은 이제 어떤 정말로 어떤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 저희가 할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지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인프라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완전 자율주행이 좀 안 되니까 그럼 대안을 좀 고민해 보자고 제시된 건 두 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부분하고 이따 좀 발표도 있을 텐데요. 그다음에 V2X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에요. 아무튼 지금 그 엔비디아가 한 걸 보면 CES까지는 딥러닝 인식에만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GTC에서는 어떤 차량의 어떤 그 판단하는 부분들, 이걸 핸들을 돌릴 것인가, 가속을 할 것인가, 여기까지 이제 딥러닝을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딥러닝에서는 이제 그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에러가 있어요. 에러가 몇 퍼센트라도 있습니다. 뭐 5%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상용화는 못하는 거죠. 어디까지는 아직은 연구에 대한 부분이고, 결국 이제 그 자동차 쪽 입장은 아마도 그러면 인식에만 사용되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하고 있는데, 결국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된다면 뭐 제어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V2X 통신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인식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로에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튀어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또 교차로에서 내가 직진하는데 좌회전 차량하고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신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V2X는 저희가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건 뭐냐? V2X 자체가 그게 들어가서 모든 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서비스 기술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V2X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서 연계한 서비스를 좀 갈 필요가 좀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미래이동성 잠깐 오겠습니다. 미래이동성은 지금 요거 이제 그 주요 업체들이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연구를 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즉 서울처럼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됩니다. 인구의 60%. 지금 70%까지 잡고 있는데 대도시의 밀집이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교통 문제, 시간 좌우 문제 이런 게 나오고요. 그런데 반면에 뒤로 보면 자동차 이용성은 뭐냐면 한 5%에서 한 1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면 주차장에 22시간에서 23시간은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1인 차량을 많이 타고 다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소형차나 자율주행이나 카시어링으로 좀 해결을 해보자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미래이동성의 대표적인 해법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요 그림은 이제 그 아이폰에서 많이 나오던 그림인데요. 네, 보면은 이제 와이파이 핫스팟이 있는 곳에서는 와이파이 쓰다가 벗어나면 3G 쓰고 이런 그림으로 처음에 미래이동성을 설명을 했는데 도시 내 이동성에서 이제 소형차, 전기차, 카셔링, 자율주행, 무선 충전 이렇게 5개를 좀 해결을 하고 거기다 도시 간의 이동에 이제 중대형차나 군집주행, 물류나 자율주행 이런 걸 넣어보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주요 업체들의 자율주행 진화 방향이 여기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한번 잠깐 보면. 우버 일단 벤츠를 먼저 보면 우버를 먼저 볼까요? 우버를 보면 우버가 라이드쉐어 승차 공유예요. 근데 저희가 카쉐어링하고 라이드 쉐어링은 다릅니다. 지금 자율주행 진화하려면 라이드 쉐어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운전자가 아니라 승객이기 때문에 라이드 쉐어링을 봐야 되는 거고 빨리 저희도 그 우버 같은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를 인수했습니다. 트럭 자율주행 업체죠. 그리고 트럭 사업 시작하겠다 발표한 부분이 있고요. 뭐 시작이라기보다 어제 시작 언급을 했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우버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디맨드 교통 시스템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벤츠로 돌아오면 벤츠 자율주행 기술이 있고요. 카투고라고 하는 차량 공유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택시가 헤일로를 합병하면서 유럽 최대의 택시 예약 앱이 됐습니다. 그리고 EV 트랙이나 버스처럼 전반적으로 어떤 그 온디맨드 교통 시스템 부분하고 자율주행 물류 시스템 두 가지를 업체들이 이제 보고 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의 비전을 보면 태양광, 버스 트럭, 그다음에 완전 자율주행 차량 공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가 벤츠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테슬라 차량만 쓸래.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는 게 있습니다. 도요타는 약간 다르긴 한데요. 도요타가 우버 협력을 좀 발표했다가 한국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택시업계의 입김이 세니까 택시업계에서 왜 우버에 투자하냐 그러니까 도요타가 약간 돌려서 뭘 하냐면 그러면 지금 택시업계가 그 운전자들이 나이가 많고 기사분들 구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주요 업체들의 그 미래이동성 진화 방향, 자율주행 진화 방향이 좀 비슷하게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반드시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쉬운 거죠. 라이드 쉐어링 부분. 그래서 벤츠가 지난주 한 11월 10일에 뭘 발표했냐면 이제 그 크루브라는 서비스를 발표했는데 크루브는 뭐 하는 서비스냐면 개인의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앱이에요. 쏘카나 그린카처럼 차를 사다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 차를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차장에 22시간, 23시간 서 있는데 그 시간에 남이 써서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기존 그 카쉐어링 서비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 카쉐어링 서비스 중에 그러니까 공유 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신뢰거든요. 남들이 썼던 차량, 남들이 썼던 집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이 타던 차량이니까 깨끗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벤츠의 그 광폭 행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IT 융합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이게 Y콜 X3승에서 이제 원점에 왔다가 갑자기 쫙 나가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요. 그런 게 좀 하나 있고요. 그래서 벤츠 잠깐 보면 구글이 발표하고서 이제 프랑크 모터쇼의 자율주행 발표한 게 하나 있고요. CES에서 이제 공간의 자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파에서 시간의 자유를 얘기했고요. 차는 뭐 컬러 타임 머신이다 이런 게 하나 있고 파리 모터쇼에서 이제 차량의 클라우드를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보 모터쇼에서 이제 비전 밴이나 퓨처 버스 요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자율주행 버스에 이제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파리 모터쇼에서 사실은 어떤 불문율이 있냐면 모터쇼는 그 파리 모터쇼는 프랑스 업체를 우대해줘서 다들 이제 전시를 조금 약하게 하는데 2014년 파리 모터쇼에 벤츠 전시는 별게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청나게 치고 나옵니다. 이유는 요 EQ가 보여주는데요. 네. 테슬라가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가 성공하면 기존의 자동차사들한테는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4천만 원대의 부분 자율주행 기능 들어갔고요. 이제 그거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거죠. 외신에서 이제 분석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내년에 S클래스에 이제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넣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차량 기반 서비스에 카투고, 마이택시, 무블 요거 재밌습니다. 멀티모달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개의 운송 수단을 바꿔가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걸 추천을 해주고 그걸 갖다가 결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벤츠가 우리는 애플 구글이 두렵다는 얘기 잠깐 했었는데 차량용 클라우드에서. 근데 올해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는 자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서비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콜이라는 부분들, 차량용 클라우드 표준화, 지도 플랫폼 이런 거 이제 같이 맞물려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E클래스 자율주행 잠깐 좀 저희가 보면 E클래스 자율주행에 나온 이게 현재의 상용화 되어 있는 차량 중에 센서가 제일 센 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레오 카메라 있고요. 여기 카메라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카메라로 거리 인식하고 이 카메라로 뭐 물체 인식하고 표지판 인식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스테레오 카메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라이다로 갈 거냐라는 것이 라이다로 갈 것처럼 가다가 최근에서 갑자기 카메라를 강조하는 흐름이 또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로 가면 어려운 이유가 처리가 어렵습니다. 프로세싱 상당히 어려운데 조금 더 이제 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버 택시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센서가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 롱레인지 레이더, 숏레인지 이 정도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벤츠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상용화된 건 한 차선 자율주행 기능인데 자동 차선 변경 기능도 들어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독일 법에서 요거를 막고 있어가지고 그 상용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지판 인식 기능 들어 있습니다. 사용 지도는 이제 일반 지도고 이게 이제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뭐 기능이 좀 있는데 그거 좀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우버를 잠깐 쭉 보면. 우버 중에 재밌는 우버는 라이드 쉐어링이죠. 라이드 쉐어링인데 승차 공유 서비스인데 갑자기 이제 작년 8월에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비전을 발표합니다. 올해 국내 열린 행사 중에 이제 우버 관계자가 발표한 행사가 있는데 그 친구 얘기로는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은 성장을 거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어떤 그 승차 공유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그 진화 우버에서 해둔 부분을 보면 작년 2월에 파트너십 체결하고요. 갑자기 이제 여기에서 우버 자율주행 택시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여러 업체들 좀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우버 자율주행 택시를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잠깐 요걸 한번 참고로 저희 잠깐 좀 보면. This is an Uber, but it's not driven by 센서 some 시스템을 guy 잘 trying to make 봐주시면 extra 돼요. money off his own car. This Uber drives itself. The ride-sharing giant came to Pittsburgh for its latest disruption, the country's first autonomous taxi service. Select Uber users can now ride in self-driving cars with trained engineers at the wheel, just in case. Of course, if they do their job right, they won't be needed forever. Here we go. Inside, riders are greeted by a tablet that shows them how the car works and how it sees the world. Uber plans to introduce a fleet of autonomous Volvo SUVs early next year, but it's using Ford Fusions for the time being. 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돈 엄청 들어간 차입니다. 보면은 라이다가 7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벨로드 64 채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다 여러 개 들어가 있고 카메라가 20개 들어가 있습니다. 관성 센서 3개, 갈민 GPS 들어가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 차는 이거를 만들어 팔겠다는 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에 투자를 더 이제 받아야 되는 차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추측하기로는 여기 있는 부분이 신호등을 인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지에 사는 한국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이제 요 우버 택시 앱으로 부르죠. 근데 자율주행 옵션을 선택한 사용자한테 우버에서 일단 받아보고서 딱 보고서 잘 갈 수 있는 루트. 자율주행이 잘 되는 곳만 자율주행 자동차를 배치를 해준답니다. 그게 이제 현재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운전자가 타서 이제 운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주는 지금 기술적인 시사점은 테슬라나 우버에서 주는 시사점은 뭐가 있냐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센서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팀맵도 마찬가지지만 팀맵 사업팀도 엄청 지금 그 고심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10cm의 정밀 지도가 있고 위치를 인식해서 그거를 지도에 넣어가지고 내가 몇 차선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진화 방향을 일반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나오면 전혀 새로운 부분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일반 지도가 있을 때 사람처럼 이 수많은 카메라로 몇 차선을 인식해서 가면 되는 거죠. 다만 뭐가 문제냐 프로세싱 파워만 높이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 우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기 타 있어요. 운전자가. 그래서 운전자가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하는지 자율주행 운전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
최근에 역주행 차선에 이제 들어간 경우가 하나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보면 테슬라가 이제 사실은 이게 테슬라가 자율주행 발표하게 된 계기가 2018년 얘기한 게 구글이 2020년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애플이 2019년을 얘기했어요. 근데 테슬라의 수많은 인원들을 애플이 빼가는데 우리가 자존심 있지 2018년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었는데 여기에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이 의외로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고 있지만 또 자동차사 입장하고 좀 다릅니다. 사고율이 좀 다른 게 앨런 머스크가 이제 얘기한 게 뭘 얘기하냐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일반 사용자들의 수동 운전에 비해서 사고율이 50%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탁 들으면 의외로 높아요. 그리고 타본 분들 얘기도 너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위험한 경우 많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고속도로 정도는 잘 달릴 것 같아요. 한국의 고속도로에 뭐 교차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3가 좀 의미가 있는데요.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요 중저가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닛산 세레나 3천만 원대거든요. 테슬라 모델 3 4천만 원대. 그러면 이제 중저가 대역으로 이제 이 자율주행 기능이 내려오는 거죠. 현대의 그랜저에 들어간 자율주행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그게 좀 보편화될 수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내 테슬라 모델 3의 크라우드 펀딩 성공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에 발표한 센서를 보면 또 재밌습니다. 여기에 8개가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방에 3개가 있고요. 주 카메라, 좁은 영역, 넓은 영역. 이번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LA 모터쇼에서 발표한 그 아이오닉 기반 자율주행에도 앞에 보면 그 3개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측면에 2개 있고요. 후방에 3개 있습니다. 총 8개가 있는데 카메라의 가장 큰 단점은 뭐 비 오거나 오물이 묻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전방에는 와이퍼가 긁어주고요. 그 다음에 B필러 같은 데는 히터를 달아서 눈 오면 녹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요 테슬라가 제시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레퍼런스 시스템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레퍼런스 모델이라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아우디의 이제 R7 정도가 많이 레퍼런스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아 소울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나 라이다를 조합한 부분,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3개를 이제 조합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 카메라를 선택한 이유는 있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라이다 센서가 저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고정형 라이다에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흐름이 좀 있긴 하고요. 현대 자율주행 로드맵 보면은 이게 그 며칠 전에 이제 LA 모터쇼 현대 자율주행 발표한 거에도 뭐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존 협력에 대한 자율주행의 아마존 협력에 대한 얘기인데 발표는 포드가 먼저 했는데 적용은 현대가 먼저 시작했다. 그러면서 살짝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프레젠테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 자율주행 좀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네바다주에서 2번째 자율주행 면허 취득한 부분이고요. 이게 국내에서는 좀 다른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제네시스 G80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낮은 차량들이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아다시스라는 것은 이제 맵하고 지도하고 에이다스를 융합을 시켜가지고 뭐 굴곡이나 아니면 구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드 비클 부분, 이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국제 표준하고 잘 맞아가는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봐야 되는 부분 닛산 세레나 부분인데 일본에서 최초로 자율주행했습니다. 일본은 저희가 이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막 다들 준비하고 있는데 그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2020년 동경 올림픽을 준비하면 돼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지난주 기사에서 뭐 대대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올해 8월에 이제 닛산 세레나 자율주행을 이제 상용화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보면 2016년에 지금 싱글레인 가고 있고 이건 카메라만 이용하고 있어요. 상당히 저가인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2018년에는 다차선 이동하는 부분 얘기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교차로를 하면서 어떤 풀리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을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 상당히 현실적인 비전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이고 여기 그서 한 차선 변경, 교차로, 뭐 유턴 요 정도까지고 그게 사람이 운전하는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이냐 이거 좀 다른 문제가 조금 있고요. 네, 구글은 보면은 2010년 10월 발표한 모델하고 2014년 5월 만든 프로토타입이라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웨이즈 인수해서 카풀 서비스를 좀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에서 보는 게 결국은 그 주문형 교통 시스템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거는 4개 도시에서 60개 차량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요 피아트 크라이슬러 협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형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예상할 때 이제 구글이 자동차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모델은 뭐냐면 구글이나 애플이 하나의 자동차 업체를 잡아서 그러니까 5대 메이저로 재편이 되는데 지금 요즘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현대가 5대 메이저에서 이제 조금 좀 내려오는 부분들, 포드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4대 메이저 재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5대 메이저로 재편이 되면 경제에서 약간 밀린 업체들하고 구글, 애플이 손을 잡으면 정말로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고요. 삼성이 이제 피아트의 전자업체 마그네티 마렐리 인수할 때 나오는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피아트의 자동차, 삼성의 헤드 유닛, 구글의 자율주행과 클라우드가 합쳐지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삼성 하만 인수도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 좀 저희가 의미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올 10월에 발표한 걸, 올 10월에 나온 걸 보면 프로토타입을 6대를 만들어서 퍼시피카 모델 100대 제공 예정인데 결국 어떤 판매용은 아니고요. 네, 시험용입니다. 자율주행 시험용으로 한 100대 정도를 피아트하고 해서 이제 크라이슬러 같이 해서 가겠다라고 나온 게 좀 있습니다. 이제 BMW하고 포드의 비전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어디까지나 뭐냐면 2021년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라는 거지 어디에도 완전 자율 차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완전 자율주행 그 단계 전 단계 차량들은 뭐 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 아우디 A7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대 지금 많이 자동차사들이 참조하고 있는 하나의 레퍼런스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그 다음에 라이다, 레이더, 이거 묶인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자체가 의미가 크게 있다기보다는 또 하나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아예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거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율주행 차량들만 있으면 그게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하고 이상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여기 부분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버나 테슬라가 재밌는 시사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밀지도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정밀지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뭐냐면 프로세싱 파워만 올려버리면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럽의 신차 안정도 평가인데요. 유럽의 신차 안정도 평가를 보면 파셜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이 2017년에 캠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가 캠페인 단계가 지나가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평가 항목에 넣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HDA, TJA, AEB 그다음에 자율주차 요까지를 묶어가는 것처럼 그거랑 진화랑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HDA나 TJ를 탑재한 업체들이 많이 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들에서 나오는 어떤 미래이동성과 자율주행에 따른 이제 변화를 잠깐 보면 소형차, 전기차, 자율주행, 무선 충전, 카쉐어링 이런 어떤 미래이동성 해법에 대한 얘기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차량의 사용률이 올라갑니다. 주차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가죠. 그리고 도시의 모습도 많이 바뀔 거고 동시에 차가 많이 운행되기 때문에 차량의 고장 진단을 누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중앙 집중형 교통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 그런 얘기 좀 나오고요. 그리고 자동차 가동률이 증가하면 결국 차량 대수가 5분의 1에서 한 10분의 1 정도가 감소하지 않을까. 물론 이건 이제 아이디어라는 상황에서 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사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하위 OEM의 위기가 올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및 연계 산업 부분들, 융합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전기, 전자, 건축 등 어떤 종합적인 변화가 올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논문들에 좀 많이 제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사점을 보면은 부분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요. 자동차사가
이런 부분이죠. 테슬라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 기존의 자동차사가 서서히 가면서 갈 부분들을 새로운 신생 업체들, 파괴자들이 이제 빨리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진화 모델이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형 교통 시스템을 잘 저희가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의 융합 부분들, 그다음에 융합 산업이 발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대략적으로 그 기술이 어떻게 진행할 거다라는 부분을 아까 저희가 잠깐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 인프라나 지도나 클라우드나 인식, 인공지능, 처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 어느 기술이 발전하면 어느 기술은 조금 덜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트레이드오프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 기술별 장벽, 저희가 이제 진화해 나가다가 막혔을 때 다른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봤던 이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기술의 흐름들 잠깐 봤고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현재 예측이고 과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딥러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이게 더 발전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들에서 조금 더 뭐 현재 기술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원장님 발표 자료도 있었는데 또 하나 이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공간 연속성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동차, 지금 많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 비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 뭐 텔레콤 입장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이제 캘리포니아 DMV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만든 자율주행 서비스 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여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차량 결함으로 생긴 부분은 운영사가 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고장 진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가 나오고요. 스마트폰에 오퍼레이터가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어떤 오퍼레이터가 나올 거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문형 교통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라이드 쉐어링을 좀 빨리 가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시작이 됐고요. 쭉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쭉 있는데, 예,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원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자율주행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 연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지만 사용자 측면에서 자율주행차가 어떻다라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빨리 풀어야 되는 것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 개인 간의 차량 공유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산업 변화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예측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중 부분하고 워낙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각각의 어떤 기술들이나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연구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 마치고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기 쉽습니다. GM은 구민이고요. 천사는 제 생일이 10월 4일이어서 적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몇 개, 일단 한 개, 두 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개념이 구글의 자율주행 개념보다는 SK텔레콤과 근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이 이제 클라우드, 뭐 사실 두 개가 좀 비슷한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 구글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제 라이다를 쓰기 때문에 아직 구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테슬라는 지금 현재 상용화를 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테슬라나 구글이나 다 이제 중요한 부분들, 다른 자동차사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그 네트워크를 넣어서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통사랑 많이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냥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하나만, 주문형 교통 시스템과 기존의 카쉐어링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그러니까 좀. 이제 가장 자율주행에서 보는 주문형 교통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우버 서비스인데 차가 자율주행차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여기서 국민대를 간다 그러면 차를 부르면 택시가 오고 거기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성 측면에서 가장 그 차이는 뭐냐면, 주문형 교통 시스템에서의 사용자는 승객입니다. 뒷좌석에 타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우버 자율주행 차량 택시 나올 때 잠깐 보셨을 텐데 뒷좌석에 큰 스크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우버가 지금 하고 있는 뭐 그 트립 익스피리언스라는 서비스를 보면, 사용자가 여기서 가는데 국민대까지 30분이 걸린다는 거, 30분을 위해서 스마트폰에 사용자를 위한 컨텐츠를 내려줘요. 그런 식으로 어떤 서비스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카쉐어링 부분은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됩니다.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카셔링하고 라이드쉐어에서 그거 용어는 조금 카셔링하고 승차 공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정금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